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일 것인가? 과연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여러 차례 즉시 분석을 통해서든 제 유튜브 영상에서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지만 12월에 23년 11월 12월에 3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강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그 기대감만으로 12월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소위 산타랠리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1월, 2월 즈음 돼서 어떤 사인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무너지는 과정이 찾아올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 그 무너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기대가 또 헛된 기대였었구나. 너무 김칫국부터 마셨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 기대감이 상실감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조정된다. 왜냐하면 기대감을 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주식 비중 늘려야 되겠구나. 너도 나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 돈을 옮기는 거죠. 은행에서 주식으로. 근데 과한 기대였네. 실망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거죠. 돈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들이 그런 기대감을 또 무너뜨릴 것인지 뭐 그런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라든가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 파월의 발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의록이죠. FOMC 회의가 있었고 FOMC 회의록 후에 회의 후에 회의록이 발표되죠. 그죠? 의사록. 그러면 그 의사록을 통해서 그 의사록은 보통 FOMC 회의가 있으면 대략 3주 후에 20일 정도 후에 대략 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발표되면서 보신 것처럼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가 뒤늦게 등장한 거예요. 그죠? 뒤늦게 등장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승헌 제이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21년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21년까지는 주가가 좋고 22년에는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죠. 21년 10월에 22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2022년은 주식하는 해가 아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23년도 중의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금리 인상이죠. 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의 시대가 찾아오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돈이 20년, 21년은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는 완화의 시대였고 완화의 시대 때는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죠. 반대로 22년, 23년은 금리 인상의 해니까 역시 주식시장에서 돈이 떠나고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으로 가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23년 말쯤에는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한다. 하면서 23년 11월, 12월에는 주가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24년도 23년보다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 다만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할 텐데 떨어지는 구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죠? 23년에도 기대했어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기대했단 말이에요. 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23년 연내 내내도 연초부터 금리 인상 이제 더 안 할 거야. 강한 기대감.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근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죠. 금리 인상 남았네. 물가 발표되고 FOMC 회의 보고 할 때마다 아직도 금리 인상 더 하겠네. 실망. 그러고서 또 기대합니다. 또 실망. 또 기대하고 또 실망. 그러니까 파월이 말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이 혼자 기대하고 아닌가 보다 실망하고 시장이 혼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그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2023년 경제전망서에서는 23년의 주가는 거의 2,500선에 맴돌 것이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24년에는 23년보다 주가가 좋지만 주가가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할 수 있겠는데 그 개념들을 바로 실망감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바로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회의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딱 3주 후에 FOMC 회의 후 3주 후에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 회의록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이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록은 거의 모든 위원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장이 관심 보인 건 뭐예요? 구체적인 인하 시점인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파월이 언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큰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 신중한 입장을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12월에 했었던 FOMC 회의 즉시 분석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월이 언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도표를 보거나 했을 때 24년 연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으니 하반기에 3차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죠. 다만 시장은 어떻게 기대한다? 24년 1분기부터 당장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쏙 빼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런 말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한 기대감이죠. 그 과한 기대감이 11, 12월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던 것이다. 또 근래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 혹은 시장의 주요 인사들 이들의 발언들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미 보여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과한 기대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제프리 셔먼이라고요. 더블라인 캐피털의 부 책임자죠. 투자 책임자. 부 투자 책임자. 투자 총 책임자는 아니고요. CEO 레벨에서 그 바로 밑에 레벨인 거죠. 이분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월가의 기대는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현 단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고 그 궤적은 맞지만 그러니까 물가가 둔화되는 건 맞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연준이 금리를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는 과한 추정, 너무 대담한 추정을 하고 있다. 시장이 과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조정되는 거죠. 아, 과한 기대였구나. 회의록 발표되고 이런 분들이 발언할 때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아틀란타 FRB 총재죠. No urgency for rate cut. 기준금리 인하에 그렇게 급한 게 하나도 없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죠. 역시 비슷한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죠.
정책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건 맞아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24년이다. 피봇이 있는 시점이 맞다라는 것은 공감해요. 그러나 그게 당장은 아니다. 1, 2분기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하커 총재가 당분간 정책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이후에 인하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연준 인사는 아니지만 참조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스트 마일. 완전히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부나 책임 있는 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과는 상당히 대변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연준 인사나 주요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이런 발언들을 할 때마다 그 과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죠.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역시 어젯밤이죠.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지표 즉시 분석을 제가 어제 못 해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3.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오히려 3.8%대로 치솟았다가 이후로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은 실업률이 다시 3.8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진 거예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또 다른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되니까 bad is good. 나쁜 것이 오히려 좋은 거고 good is bad.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굿 뉴스가 오히려 배드 뉴스다. 왜? 굿 뉴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금리 인하의 신호냐 아니냐를 기다리니까. 미국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는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신호니까. 그러니까 굿 뉴스 is bad 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갔습니다. 21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이 17만 3천 명이었는데 전월보다도 또 늘었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가 17만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1만 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바로 침체되지 않는 또 강한 경기 침체로 기대되지 않는 구간인 거죠. 그런 근거들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바로 임금 상승률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AHE라고 합니다. AHE 상승률을 보시면 4%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4.1%로 올랐다. 그러니까 전월 4%보다도 오르고 시장의 예상치는 3.9%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크인 거죠. 쇼크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때 생각보다 미국 경기 침체가 안 오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돼야 물가가 잡히는 건데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힌다. 근원 물가가 잡힌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물가가 잡혀야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고용 지표를 보니까 계속 견조해요. 이렇게 견조한 고용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도저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물가가 다시 안 잡힐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잠깐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용과 물가의 관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과 물가의 관계인데 가장 유명한 그 개념이에요. 필립스 커브라고 이 필립스 커브 혹은 필립스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필립스 커브가 뭐냐면 여기 수직축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평축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이 A에서 B로 떨어진다. 자,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3%에서 U1, 4% U2로 올라가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고용이 나빠지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은 A라는 지점, 여기서 파이 1에서 파이 2로 물가가 떨어진다. 이게 필립스 커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비례한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드려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용이 둔화돼야, 고용이 악화돼야, 그래야 소비할 여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용이 악화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줄잖아요.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또 고용이 악화되면 임금 상승률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근원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아까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FOMC 회의록이 발표되거나, 아니면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나, 또 다음 주에 CPI 물가가 발표되는데 그날 그 물가 발표가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기대를 버려버리고 과한 기대였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과한 기대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입니다. 이거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제가 못 바꿨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이 전망이 뭐냐면 12월 13일 날만 해도 미국의 정책금리는 뭐 이렇게 5.5에서 뭐 4. 몇 퍼센트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해서 이렇게 금리를 쭉쭉쭉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기대했어요? 3.7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런데 1월 4일 날 이게 또 올라가죠. 1월 5일 날 또 올라가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당장 없겠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꺼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꺼지니까 주식 투자했던 그 비중이 주는 거예요. 다시 주식할 때 아니네.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는 과정,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그런 국면에서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밖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미국 물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 물가 상승률이 CPI가 9.1을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3.1%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원 물가도 뭐 한때 6.6%까지 올라갔다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금리를 왜 인상했습니까? 제가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뭐 책에서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든 수천 번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물가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대한 얘기는 결국 물가가 잡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물가가 잡힌다는 개념이 뭐죠?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근원 물가를 본다고 했고 근원 물가가 4%입니다. 여러분, 근원 물가가 지금 2% 왔습니까?
아니면 CPI 물가라도 2월 CPI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2%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목표 물가 2%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강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값이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24년 3월까지는 절대 이 근원 물가가 2%라는 숫자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3%대는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9라든가 2.8이라든가 이 정도의 숫자도 어렵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대 중반, 2.5%를 밑돌아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이제 확실히 잡혔구나. 이제 물가 잡혔으니 강한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이 금리 인하 해도 되겠구나. 컨빅션이라고 했죠. FMC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는 확실히 우리가 잘 잡아냈구나 라는 확신, 컨빅션을 가져야만 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기여도 분석을 왜 하냐면 이 물가 상승률이 한때 9.1%를 기록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쭉 떨어져서 지금은 3%대 3.1%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그죠? 9.1에서 3.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9.1이고 이게 3.1입니다. 자, 떨어졌는데 이 3.1%를 만드는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에너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4%포인트. 그리고 식료품 기여도, 근원상품 기여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기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3.2%포인트의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3.2%에서 2%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만 하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떨어지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떨어져야 된다? 임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 물가, 상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이 빨리 떨어져요. 국제 유가 떨어지면 휘발유 가격이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법률 서비스, 유통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들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져요. 임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김영익 교수님, 홍춘욱 박사님, 저 셋이서 경제전망 토론을 했었잖아요. 저는 꼭 이 지표를 보셔라라고 했는데 그 지표가 뭐예요? 임금 상승률 지표고 임금 상승률이 지금 4%, 4.1%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래도 3% 정도로 떨어져야만 그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2.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3월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가 그 기대감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는지 볼게요.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그죠? 아마 24년 5월에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6월에. 자, 10월 27일까지는 24년 6월에나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12월 12일에는 5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2월 21일에는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기대. 근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과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71%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가 지금은 또 60%대로 떨어졌고요. 아마 1월 중순이나 후순 혹은 2월 정도가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업데이트 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좀 키울까요? 지금은 아까 그 비중이 71%라고 했었는데 그게 62%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면 3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5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믿겠죠.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비중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71%에서 62%로 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FOMC 회의 때 점도표를 통해서 제가 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설명드렸듯이 4.75%까지 소위 3번의 0.25%포인트씩 3번의 금리 인하가 있다. 근데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번의 금리 인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정적으로 머릿속으로 24년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3번이 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에 4번의 FOMC 회의가 있고 하반기에 또 4번의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3번 한다면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근데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면 3번 인하한다는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 산수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3번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앞에 5번이 아닌 뒤에 3번에 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FOMC 위원들의 마음이. 물론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이렇게 하거나 그죠? 그죠? 이렇게 하거나 방법은 있겠지만 상반기부터 하려는 생각까지는 안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상반기 중에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지표들이 발표된다면 분명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현재의 전망 속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는 구간, 그 구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구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유망 기업이 있다. 그럼 그 기업에 지금 비중을 좀 늘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어느 지점에 그 비중을 늘리거나 어느 지점에 비중을 줄이는지 그 시점에 대한 판단도 역시 거기서 비롯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각 IB뱅크들은 대부분 2분기에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에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IB뱅크는 골드만삭스 하나입니다. 골드만삭스를 제외하면 2분기에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티뱅크가 3분기에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시티뱅크랑은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IB뱅크는 투자은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투자은행들은 말 그대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곧 있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투자해도 됩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입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기관인 거예요. 23년 내내도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이야기. 근데 또 실망하고. 인상 끝났다 실망하고. 지금은 금리 인하 곧 할 거야. 아니네 실망하고. 곧 금리 인하할 거야 기대했다가 또 아니네 실망하고. 기대와 실망, 기대와 실망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인데 그 기대가 파월이 기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IB뱅크들이 기대감만 줬다가 파월의 말을 듣고 다시 실망한 거예요. IB뱅크들의 말을 듣고 또 기대를 갖다가 또 파월의 말을 들어보니 또 실망한 거예요. 파월이 변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해요? 금리 인상 끝났다. 이건 맞고 금리 인하 3월에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가 그 기대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당장 안 하겠네? 라는 생각이 결국 국채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죠. 주가를 다시 끌어내리죠. 환율을 끌어올리죠. 강달러를 또 만들죠.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냐 실망감이냐 이것에 따라서 같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죠.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도 23년이 3.6%, 24년이 2.6%예요. 전망치가. 그럼 2.6이라는 얘기는 상반기가 3, 하반기가 2.3이라는 거예요. 그럼 2.5%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등장했을 때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거나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뭐 이런 금융위기급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하반기고 3월, 4월도 아니고 이번 주 주말에 한국은행 긴급소집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 단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면. 근데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전제로 이 통화정책을 전망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걸 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경제위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녹화를 위해서 홍보 말씀 한번 드린다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세상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그리고 제 경제 전망서 가장 선명한 경제 전망서 24년 경제 전망서 연초에 또 사람들 만날 때 선물하기 좋고 새해 경제 공부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입문서 읽고 경제 전망서를 읽으시면 굉장히 쉽게 쑥쑥 읽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 의견 드리면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